네, 화장품 품질 관리 우리 10주차 강의 우리 다루고 있는데요. 10주차 우리 같이 공부할 내용은 화장품과 관련된 미생물, 화장품에 있어서의 미생물 오염에 대한 그런 시험,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우리 공부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조금 전에 1교시에는 화장품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을 하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이제 관계의 제품이면서 사용을 하는데, 그 사용하는 과정에서 공기 중 또는 우리 피부를 통해서 화장품과의 접촉에 의한 오염,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또 화장품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오염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미생물에 의한 화장품의 오염, 그래서 1차 오염과 2차 오염으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 1차 오염의 경우에는 화장품을 만드는, 즉 제조하고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염들, 또 뭐 화장품의 어떤 부자재, 원료 또는 제조 공간에서의 그런 이제 오염과 관련된 부분도 같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특히 제조 공간에서의 어떤 청정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특히 화장품,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측면의 CGMP라고 하는 그런 기준에 의하면 바로 청정도도 등급이 나눠져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클린벤치와 같이 아주 최고의 그런 이제 청정도를 갖다 유지해야 되는 그런 장소가 있는가 하면, 또 화장품을 갖다가 실제로 내용물을 갖다 만드는, 그쵸, 제조 공정들, 뭐 충전이 되든 또는 혼합이 되든 유화가 되든 이런 제조 공정의 공간에서의 청정도, 이것이 이제 2등급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이제 3등급 그리고 4등급 이렇게 이제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것들을 측정하기 위해서 그러한 이제 공간의 청정도를 갖다 측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낙하균, 부유균 혹은 낙하균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측정을 하게 되고, 그런 이제 부유균, 낙하균을 측정을 하기 위해서 세균을 갖다가 그 집합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활용하기 위한 세균을 배양시켜서, 그래서 청정도를 갖다가 확인하기 위해서 세균에 알맞은 배지, TSA 배지라고 하는 것을 쓰게 되고, 그리고 진균, 곰팡이나 또는 효모를 갖다가 배양해서, 그래서 어느 정도 청정도가 유지가 되는지를 갖다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 PDA 배지,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도 이제 살펴봤고요. 바로 이러한 미생물들은 그러면 어떠한 특성을 갖다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조금 전에 지구의 탄생과 더불어서 그 미생물들, 지구의 생명체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또 미생물들이 등장하는 이러한 부분들도 같이 살펴봤고, 생물 전체에서 봤을 때 미생물들은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또 어떠한 특징들을 갖다 가지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는 바로 그러한 생물계에서 특히 독립적으로는 어떤 생활할 수 없는, 즉 다른 것에 의지를 해서 기생을 해서 생활할 수 있는 것이 바이러스라고 얘기를 했고, 저 바이러스가 크기가 굉장히 미세하고 그런 특징들을 갖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쟤도 미생물로 분류가 되고, 이 일반 생물 중에는 일반적으로는 동물, 식물 이렇게 나누지만은 그 또 하나의 부류로서 원생 생물, 하등 미생물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 이 원생 생물에는 원시적인 핵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원핵세포의 생명체, 그리고 진짜 핵을 가지고 있는 진핵세포의 생명체가 있는데, 원핵세포의 생명체를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박테리아 또는 남조류가 여기에 이제 속하고, 그리고 진핵세포에 들어가는 것이 조류, 원생동물, 또 균류, 그리고 지류,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바이러스를 포함해서 요 맨 하단에 있는 것들이 우리가 미생물로 분류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이 원생 생물의, 즉, 하등 미생물의 경우에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했는데요. 뭐냐면, 원시적인 핵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생물. 이것을 갖다가 원핵 생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원핵 생물의 세포의 형태를 갖다 보여드리고 있는 것이 왼쪽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진핵 생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요. 고등 생물들은 다 여기에 들어가요. 식물이 되든 동물이 되든. 그러나 미생물의 경우에도 이렇게 진핵 세포를 갖다 가지고 있는 미생물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아까 보신 것처럼 균류라든가 또는 조류, LG라고 하는 조류라든가 또 원생 동물이라고 하는 프로토조아 이런 것들은 진핵 생물군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보시면 그리면서 보시는 것처럼 원핵 세포, 원시적인 핵의 형태라고 했으니까 핵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저기 가운데 보면 몽글몽글 실처럼 뭉쳐져 있는 그런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바로 저게 뭐냐면은 저 안에 DNA를 갖다 함유하고 있는 그런 핵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원시적인 핵이다. 그런 모양을 갖다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저게 이제 박테리아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형태인 것이죠. 그런데 반해서 이 진핵세포, 식물과 동물을 포함한 고등동물, 또 고등생물, 그리고 미생물들 중에서 몇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류, LG라고 하는 조류라든가, 그쵸? 또는 원생 동물이라든가 원생 생물, 원생 동물 또는 뭐 곰팡이류 같은 경우 이렇게 핵을 가지고 있어요. 식물이나 동물은 아니지만 이렇게 가운데 있는 핵을 갖다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이 핵을 갖다 가지고 있는 고등 생물 중에서도 식물하고 동물이 조금 또 형태를 달리 하기는 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이제 진핵 생물을 갖다가 이렇게 나타낼 때도 아예 식물 진핵세포 그리고 동물의 진핵세포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다르게 표현하긴 하는데 또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그림 하나에다 같이 나타내기도 합니다. 주로 왼쪽에 표시되어 있는 것이 식물의 세포, 오른쪽에 표시되어 있는 것이 동물 세포예요. 그러니까 동물세포 부분은 빠진 형태가 식물세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식물세포 부분은 빠진 형태가 동물세포다. 그러나 식물이 되든 동물이 되든 어느 쪽이든 뭐예요? 가운데 있는 핵. DNA 정보, DNA를 갖다 포함하고 있는, 유전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이 DNA의 핵이라고 하는 것은 고루, 공히 같이 존재를 하는 그런 형태로 있습니다. 뭐 미토콘드리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미토콘드리아도 이제 마찬가지고 다만 이 세포를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엽록체, 뭐 이게 동물도 엽록체를 가지고 있는 동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는 없단 말이에요. 동물의 경우는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제 같은 그림에 나타낸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미생물을 다시 한번 되돌아본다면 미생물의 경우에는 대개 이런 종류로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박테리아는 단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원핵 세포를 갖다 이제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유형이고요. 원핵 세포로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바이러스, 핵산과 단백질 외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증식을 위해서는 반드시 어떠한 생명체에 기생을 해야 된다. 즉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몸을 갖다 맡기기 위한 숙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머무르는 자기가 머물러서 생활을 하는 그런 생명체가 필요하다는 거죠.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프로토조아. 이거는 이제 단세포이면서 진핵세포의 미생물, 원생 동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LG. 이거는 이제 미세조류. 조류 중에서도 특히 미세조류. 광합성을 하면서도 진핵세포를 갖다 가지고 있어요. 진짜 핵을 갖다 가지고 있어요. 단일 또는 다세포 형태를 갖다 이루고요. 곰팡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진핵세포에 들어갑니다. 진핵 생명체에 들어가는데요. 단일 또는 다세포의 형태로 존재를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 미생물들을 갖다 이제 분류를 했을 때 그 범주 내에 이제 들어가는 것들이죠. 그래서
마이크로 오거니즘, 이것이 바로 미생물, 마이크로, 가느다라는 뜻이, 아주 미세하다, 작다라는 뜻이죠. 오거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생명체, 그러니까 아주 미세한 생명체, 즉 미생물이다 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얘네들을 이제 조금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테리아라고 하는 세균. 네. 세균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라고요? 핵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핵의 구실을 하는 것 형태는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시적인 핵의 형태다. 그래서 원핵 세포. 그러니까 실제로는 핵은 없는 거죠. 핵이 없는 원핵 세포를 갖다 이루고 있고 그래서 프로캐리어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약 35억 년 전부터 나타나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진화를 한 것이 바로 이 세균, 박테리아예요. 지구 대부분의 환경에 아주 극한 환경에도 이 박테리아들이 살아요. 그래서 뭐 이를테면 굉장히 염분의 농도가 높은데 또는 산성의 농도가 높은데 또 고온의 환경 뭐 이런 데서 살아요, 이 박테리아들이. 그러니까 온천 얼마나 물론 온천이 뭐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제 몸 담그고 하는 정도의 온천은 그 경우는 뭐 온도가 낮은 경우는 데워서 나오는 거고 온도가 높은 경우는 이제 약간 식혀서 나오는 이제 이용을 하는 건데요. 진짜 높은 데는 뭐 120도 이런 정도의 온천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대기 중에 노출이 되면은 이제 120도까지는 안 올라가겠죠. 그렇죠? 물에 끓는 점이 1기압에서는 100도가 한계니까. 그래도 거의 뭐 80도 뭐 이런 정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극한 환경에서도 바로 이 박테리아들은 산단 말이에요, 세균들이. 그러한 세균들이 있어요. 자, 지구 대부분의 환경에 분포를 하면서 형태에 따라서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보통 분류를 해요. 또 세 가지보다 더 복잡하게도 분류를 하긴 하는데 세 가지 형태로 보통 합니다. 막대형이라는 것이 뭐냐면 줄기, 줄기처럼 생겼다. 끼따랗게 그렇게 이제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줄기 간자를 써서요. 그래서 간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간균. 그리고 구형, 공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구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균, 구형처럼 생긴 균이다 이거죠. 공처럼 생긴. 그 다음에 나선형을 갖다가 이루고 있는, 그렇죠? 용수철이나 스프링처럼 나선형을 이루고 있는 몇 번 뭐 굉장히 복잡하게 많이 꼬여 있는 것도 있긴 하지만 뭐 이렇게 단순하게 꼬여 있는 형태가 되든 이렇게 꼬여 있는 형태의 나선형, 이거는 나선균, 나선 형태의 균이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렇게 간균, 구균, 나선균 이런 형태로 보통 분류를 합니다. 여기에는 이 세균 중에도 대부분은 뭐냐면은 자기가 혼자서 독립적으로 어떤 영양원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종속 영양인데 개 중의 일부, 아까 잠깐 보셨던 것처럼 남조류 같은 경우는 독립 영양, 즉 광합성을 해요. 이러한 것이 있고요. 지구의 물질 순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동식물과 관련된 질병, 질병을 일으키는 그런 요소가 되는 것이 바로 세균이에요, 세균. 자, 이러한 이제 세균. 세균의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게 세 가지 유형이다. 간균, 조금 기타랗죠? 그렇죠? 저렇게 기타란 형태가 간균의 형태예요. 간균의 경우가 그래도 이 세균들 중에서는 조금 그래도 복잡하죠. 물론 핵은 있다 없다? 핵은 없다 그랬습니다. 다만 핵의 역할을 하는 굉장히 원시적인 그러한 핵의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은 있기 때문에 원핵 세포 중에 이제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얘네들도 거의 맨 겉껍데기는요, 저런 세포를 보호하기 위한 캡슐. 뭐 어떻게 표현하면은 요게 이제 피막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제 책에 따라서는 이제 캡슐 형태로 겉껍데기로 둘러싸여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구균, 동그랗게 생겼죠. 핵 없죠, 여기도? 핵질이라고 표현했어요. 왜? 핵의 역할을 하는 뭔가가 있긴 있어야 될 테니까. 그리고 캡슐, 마찬가지로 이 개체를 갖다 보호하기 위한 껍데기 역할을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요. 요게 이제 나선균이에요. 몇 번 이렇게 꼬여 있죠, 그렇죠?
예, 나선균. 여기도 마찬가지. 예, 이제 캡슐. 이 세포를 갖다 보호하기 위한 그런 이제 피막. 그렇죠? 예, 막이 존재를 한다. 그래서 크게 큰 유형으로는 간균의 형태냐, 구균의 형태냐, 나선균의 형태냐. 예, 이렇게 이제 나뉘어집니다. 예, 이렇게 세균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간균 한번 봅시다. 간균. 예, 즉 로드의 로드. 막대기. 막대기 모양을 한 박테리아라는 거죠. 그래서 간균이에요. 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 이렇게 약간 길쭉하게 생겼어요. 소세지, 예, 프랭크 소세지나, 그쵸? 조금 끼다란 소세지? 그런 형태를 갖다가 이제 했어요. 줄기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듯한 그런 모양을 다 종류는 지금 다 다른, 종류예요. 박테리아 종류가. 예, 이런 형태를 갖다 이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요게 이제 간균. 예, 여러 가지 종류를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구균이에요, 구. 공 모양을 갖다 이제 하고 있죠. 여기에 보시는 요게 그 위험하다는 포도상 구균이에요. 포도상 구균은 왜 포도상 구균일까요? 포도 알맹이처럼 균들이, 동글동글한 균들이 서로 이렇게 송이를 갖다가 이루어서 이렇게 묶여져 있다 이거예요. 이 덩어리를 갖다가 이루고 있는 그런 형태다 그래요. 포도 송이처럼, 포도알처럼. 그래서 포도상 구균인데, 여기에 있는 요 놈은 색깔이 어때요? 약간 누리끼리한 색을 갖다 띠잖아요. 그래서 황색 포도상 구균이에요. 아, 요 놈이 아주 고약한 놈이에요. 질병을 일으키기도 하고, 우리 특히 식중독이라든가 있는데, 예, 그런 것들을 일으키고 하고요. 이 구균 종에도 저렇게 두 개가 붙어 있는 형태, 여러 개가 이렇게 선상으로 붙어 있는 형태, 그 다음에 이렇게 알맹이가 같이 이렇게 묶여져 있는 그런 집합 형태를 갖다 보이는 그런 형태가 있어요. 소위 스타필로코커스라고 하는 속에 속하는 조기에 속하는 균들은 이렇게 뭉탱이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죠, 그렇죠? 다 조금씩 다르지만 여러 가지 유형의 구균, 네, 구형의 균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스파이럴, 이렇게 꼬여 있는 형태예요. 그렇죠? 꼬여, 마치 뭐 지렁이가 있는 것처럼 그런 모양을 갖다 지금 이제 하고 있잖아요. 예,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의 균들이 나선균 형태로 존재를 한다. 그리고 이 원핵 세포를 갖다 이루고 있는 이러한 이제 박테리아 중에는 뭐가 있냐면은 시아노박테리아라고 하는 남조류. 얘네들은 뭘 한다고요? 독립영행을 하는 거예요. 광합성을 한다고. 그리고 색깔이 이렇게 초록색이에요. 그래서 자칫 뭐랑 헷갈리기 쉽냐? 녹조류하고 녹조 현상을 일으키는 LG하고 혼돈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초록색을 띠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광합성을 하는 그러한 박테리아 일종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세균들이에요, 세균. 우리가 이제 살펴봤었던 이제 세균이고요. 바로 이러한 세균, 즉 박테리아는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한다고요. 그 제가 제가 예전에 요거는 이제 캡처를 해가지고 요거는 한번 혹시 기회가 되면은 수업 시간에도 상식적으로라도 좀 이런 얘기를 갖다 해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캡처한 거예요. 이거 뭐냐면은 저기 안에 보시면 저 왼쪽에 위에 저 눈이에요, 눈. 겨울에 내리는 눈입니다. 추울 때 내리는, 하늘에서 내리는 눈인데요. 눈에 결정이 형성이 될 때는 어떤 뭐를 갖다 중심으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결정들이 성장을 한단 말이에요. 얼음 결정들이. 근데 그 핵에 뭐가 있느냐? 바로 박테리아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저 박테리아를 갖다 분석을 해봤더니 슈도모나스 계열의 박테리아예요. 시링게라고 하는 그런 이제 박테리아고요. 그래서 저거를 거꾸로 여기 유추하면 뭐예요? 핵에 박테리아가 있다는 얘기는 핵을 만드는 건 주로 박테리아가 핵을 갖다 만들게 되는데, 거꾸로 박테리아가 없으면 핵이 없으니까 눈 결정이 형성이 되지 않을 것이다. 글쎄, 자연현상이니까 뭐 어떻게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미국 루이지애나 주립대 연구팀이 남극 대륙, 프랑스, 미국 몬태나, 그 다음에 캐나다 유콘 등지에서 채집한 눈송이를 갖다 직접 분석을 했더니 다 저렇더라는 거예요. 저렇게 바이러스래, 박테리아가 핵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눈 결정의 핵 중에서 85% 이상이 박테리아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 라고 하는 사실을 갖다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러한 눈 결정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5도씨에서 보통 눈 결정이 형성되기 시작해가지고 5도씨면 영상 5도씨죠. 그리고 일반 무기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붙어나가면서 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얼음으로 이제 바뀌면서 영하 10도 이런 정도에서 이제 형성이 되는데요. 생명체 활동이 활발할수록 바로 저 눈의 핵에서는 박테리아가 발견될 빈도가 굉장히 높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슈도모나스 시링게가 주 미생물들이더라. 요 미생물들은 주로 이제 식물의 질병을 일으키는 식물성 병원균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토마토라든가 콩의 작물병의 원인이 되는 이제 그런 균인데, 그러면 토마토나 콩의 질병을 일으키는, 작물의 질병을 일으키는 균이 바로 슈도모나스 시링게인데, 요 놈이 눈에 핵을 갖다 만드는 놈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콩이나 토마토를 갖다 조금 더 병도 안 걸리고 많이 수확을 하겠다고 농약을 들이 뿌려대고 그래가지고 요 박테리아들이 서식을 못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 그래서 지구상에 여기 별로 없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겨울이 돼도 눈을 보기가 어렵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런 역설적인 얘기를 갖다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재미있는 기사를 갖다 또 제가 봤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박테리아하고 관련이 된 거예요. 조선일보 2007년자. 이것도 제가 이제 캡처를 해놨었던 건데요. 사람의 장, 그쵸? 이제 작은 창자부터 큰 창자 이런 장이에요. 장내 세균에 따라서 사람이 뚱뚱한지 날씬한지가 결정이 된답니다. 요거는 이제 이미 뭐 이제 정설로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비만을 갖다 치료하기 위해서 진짜 정상적인 튼튼한 이런 사람들의 장내 세균을 갖다가 거꾸로 장내 미생물들을 갖다가 비만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 비만한 사람의 장에다가 주입을 시킵니다. 조금 지저분한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은, 즉 변을 갖다가, 장내에 있는 변을 갖다가 주입을 거꾸로 시켜서 그 변을 갖다가 변 속에, 장 안에 이런 이제 박테리아들이 이렇게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그런 이제 치료법도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해요, 지금. 자, 그런데 미국 워싱턴 대학교의 제프리 고든 교수가 2004년에 생지실험에서 장내에 서식하는 세균들이 비만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갖다 처음 밝혀낸 바가 있어요. 그리고 1년 뒤 2005년이죠. 고든 교수 팀이 이제 마른 생지 그리고 비만인 생지의 장내 세균의 종류가 어떤지를 갖다가 살펴보니까 둘 다 확연하게 다른 차이를 갖다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이제 연구 후에도 장내 세균의 종류에 따라서 비만 여부가 이제 결정이 되는 그런 이제 사실을 갖다가 밝혔고, 비만인의 경우에는 페미큐티스라고 하는 이런 것이 90%, 박테로이데테스라고 하는 것이 3% 정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정상인의 경우에는 요 박테로이데테스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30% 정도 서식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1년 동안 체중을 감량을 시키고 그리고 열심히 노력을 했더니 비만인 경우에 체중 감량이 되고 열심히 노력한 그런 결과 박테로이데테스가 늘어나더라. 바로 이러한 미생물들이 서식을 하면서 영향을 미치더라. 장내 세균을 갖다 바로 이것이 뭐냐면 장내에 있는 세균을 갖다가 제거를 하고 아무것도 없는 세균을 갖다가 이제 장내 세균이 없는 생지를 갖다 준비를 해서 뚱뚱한지 뚱지라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일반 정상적인 쥐
이러한 장내 세균을 갖다 각각 별개의 샘플 생지에다가 이제 주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2주에 보니까는 뚱뚱한 생쥐의 경우에는 뚱뚱한 생쥐와 관련이 되어 있는 미생물을 집어넣었더니 체지방 증가가 걔는 47%, 정상적인 세균을 갖다 넣었더니 걔는 27%밖에 이 체중이 늘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이건 뭔 얘기하는 거예요? 비만에 바로 이러한 미생물들, 박테리아들이 관련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갖다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렇게 미생물, 세균이라고 하는 녀석들이 우리 생물체의 대사라든가 또 이런 이제 활동 이런 데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아까 이제 세균에 대해서 살펴봤으니까 두 번째 이제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 바이러스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유전 물질과 단백질, 외피, 인지질 외막으로 구성이 되어 있긴 하지만 스스로 대사 과정을 하지 못한다. 반드시 어떠한 생명체에 기생을 해서, 즉 거기에 의지를 해서, 그래서 숙주세포에 들어가서 자기 세포를 갖다 복제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복제를 하면서 이 숙주세포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 우리 사람이 숙주가 될 때 그 숙주세포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폐렴을 갖다 일으키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 또 바로 이러한 바이러스들은 독감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에이즈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또는 사스를 갖다 일으키는 그런 원인이 되는 감염성 질병원이 되기도 합니다. 요거는 제가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요 사진을 갖다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많이 봤던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스파이크 단백질들이 돌기로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 이제 많이 들었고 보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제가 한번 여기다가 올려놓은 거고요. 예, 바이러스의 타입도 종류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양이 다 달라요. 그렇죠? 이렇게 스파이크 타입의 돌기를 갖다 가지고 있는 녀석. 또 저거는 어떻게 보면은 참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지만은 키위를 갖다 반 탁 잘라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지 않아요? 그렇죠? 초록색의 가운데가 이렇게 좀 뭔가 있는 그런 유형. 이건 창자같이 보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유형의 바이러스가 존재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아마 저 왼쪽에 있는 게 인플루엔자, 즉 독감 바이러스인가 그럴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원생 동물로 넘어갑니다. 원생 동물, 프로토조아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원생 동물은 이제 핵이 있는 진핵 생물이에요. 진핵 생명체입니다. 여러 가지의 세포 소기관을 갖다 가지고 있고요. 운동성이 있습니다. 원생 동물은 미생물이긴 하지만 움직여요. 아주 미세하지만 움직입니다. 운동성이 있고요. 동물의 사체를 분해해서 물질의 재순환에 관여를 합니다. 즉 동물의 사체를 갖다 분해하면서 그 분해 산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기가 먹이로 삼고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질의 재순환에 관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원생 동물은 또 개 중에는 광합성을 하는 원생 동물도 있어요. 그리고 이 원생 동물들은 원생 동물들의 경우는요, 물고기, 이 먹이가 되기도 합니다. 물고기 치어들 있잖아요, 치어가 뭐야? 어린 새끼라고 하는 거죠. 그쵸? 새끼 물고기의 먹이가 되기도 해요. 이 원생 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 원생 동물의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오른쪽에 보세요, 여기. 저렇게 선모라고 하는 것이 나 있어가지고 쟤네들이 물에서 헤엄치듯이, 그쵸? 헤엄쳐 다녀요. 또 저렇게 생긴 녀석들. 이러한 모양, 꼬랑지를 갖다 가지고 있는 녀석도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명으로 보고 있으면요, 움직입니다. 현명으로 보고 있는 동안에도 꼬랑지를 살살살살 치고, 또는 쟤네들은 막 이렇게 흔들면서 지나가고, 그러기도 해요. 그리고 저러한 모양을 갖다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도 있다. 여러 가지 유형의 원생 생물들이 이제 원생 동물이 있고요. 요거는 가만히 보니까 어때요? 색깔이 약간의 초록색들을 갖다 띄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안쪽에 요거는 아마
요것만 봐서는 뭐 제가 정확하게 뭐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요거는 아마 독립 영향을 하는, 즉 광합성을 하는 그런 이제 원생동물의 일종이라고 보여지네요. 예. 바로 이런 원생동물을 갖다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조류입니다. 조류. LG, 영어로는 LG. 광합성을 합니다. 조류의 경우에는. 광합성을 하는 단세포류고요. 얘도 조류도 마찬가지 핵이 있다고 그랬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핵이 있는 진핵 생물이에요. 예, 진핵 생명체고요. 규조류와 쌍편모조류 이런 것들이 이제 조류의 대부분이라기보다는 상당 부분을 갖다 이루고 있고요. 먹이사슬의 기반을 형성을 하고 있으면서 이 조류는 다른 생명체의 먹이가 되기도 해요. 특히 물고기의 먹이가 되기도 합니다. 예, 바로 이렇게 광합성을 하면서 자기가 독립적으로 영양분을 갖다가 만들어서, 그쵸? 자기 체내에 축적을 하고, 그러니까는 다른 물고기, 다른 생명체의 먹이가 되는 것이죠. 먹이사슬의 가장 바탕을 갖다 형성을 하고 있고요. 지구의 광합성, 그리고 산소 생성의 절반이 바로 이 조류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광합성 그러면 지구에 있는 산소, 이거는 식물, 그쵸? 나무를 통해서만 산소가 발생되는지 아는데 그렇지 않다고요. 거의 지구의 반은 얘네들이 하는 거예요. 산소를 만들어내는. 예.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여름에 팔당 때문에 혹은 대청호에 녹조가 굉장히 많이 번식을 해서, 그래서 우리 수돗물이 좀 냄새도 나고 이거 심각하다라고 얘기하지만, 걔네들이 많이 번식했다는 거는 역설적이지만 산소를 많이 만들어내는 거구나, 공기 중에. 그래서 공기를 오히려 정화하는 역할도 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예. 바로 이러한 조류들, 조류들은 물론 대청호 또는 팔탕댐에 여름에 나타나는 조류의 경우에는요, 얘네들이 대사하는 과정에서 생명체나 사람 이런 데는 독성 물질에 작용을 하는 그런 물질들을 갖다 내뿜기 때문에 사실은 나쁜데,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조류 중에는 이렇게 유용하게 활용이 되는 그런 조류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봤었던, 뭐 예전에 라면도 나왔대요. 클로렐라 라면. 그래서 초록색이 나는 그런 라면이 있었는데요. 그 클로렐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우리 몸에 영양원이 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단백질을 갖다 공급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식품으로 이용이 되고 있고, 최근에는 어떤 색소 이런 걸로 이용이 되기도 하고요. 또는 기능성 식품처럼, 예, 기능을 가진 식품으로도 활용이 됩니다. 로돈톨라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실제로 제품으로도 나와 있어요. 카로틴계의 색소를 갖다가 만들어내는 그러한 이제 조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예, 조류 뭐 여러 가지 유형의 조류고요. 굉장히 좀 독특하게 생긴 것들이 있죠. 저렇게 실처럼 생긴 조류도 있는가 하면, 예, 이렇게 마찬가지 이제 동글동글한 조류도 있고요. 또 뭐 조금 이제 특이한 모양을 가진 여러 가지 유형이 있고요. 여기에는 뭐 예를 들어서 갈색을 띠거나, 또는 갈색이라기보단 자주색, 보라색을 띠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이 사진에는 없는데요. 예,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조류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어느덧 시간이 또 해서, 예, 오늘 10주차 2교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